이렇게 질문을 다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질문이 좀 빠지면 제가 뭐 기사라든지 영상 설명에다가 이제 다 안 돼. 붙여드리도록 하고요.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달라고 나는. 우리가 말하는 조졌다. 큰일 났다. 아파트 시장 끝났다라는 게 2012년도가 이제 끔찍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한 4년에서 5년 걸렸단 말이에요. 의원구,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 이런 지역들은 좀 약세, 지금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내년에 맞아요. 좀 더 약세가 될 것 같고요. 네. 단타 칠 것 같으면 오피스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청약. 네. 분양민 식회 최신아입니다.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네. 질문을 하나씩 적어놨는데 하나씩? 네. 이제 소장님께서 랜덤으로 하나 뽑아주시면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답변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나 원래 노란색 좋아하거든요. 네. 집값 폭락론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꺾일까요? 그러니까 뭐 폭락은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 아, 폭락이 언제 되냐요? 하락이 아니라? 네, 폭락.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왔나? 그래 뭐 폭락은 폭락이 뭐라고? 어느 정도가 폭락이에요? 그래도 진짜 두드러지게 책이잖아. 떨어진다. 이런 두드러지게 이게 두드러지게? 우리말이 어렵거든.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게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두드러지게. 두드러지게 막 그러니까 몇 진짜 프로? 삼층 아파트가 한 20% 정도? 20%면 24억까지. 24억까지? 네. 좀 추상적이죠, 사실. 우리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과거를 가지고 이제 네. 유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도부터 꺾였거든요. 동탄 신도시 같은데 꺾이는데 이제 본격적인 하락. 우리가 말하는 조졌다. 큰일 났다. 아파트 시장 끝났다라는 게 2012년도가 이제 끔찍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한 4년에서 5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꺾였고 2025년, 6년 정도 되면 저는 30%, 40%? 전세 가격이 있어서 그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2025년, 6년 정도 지나서 기준금리가 한 3% 정도 가고 입주 물량이 나왔을 때 입주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상기 신도시가 생각처럼 네.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맞아요. 지금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은 뭐 좀 되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토지 보상도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3% 가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떨어지죠. 적어도 2019년 수준 정도까지는 조정되지 않을까. 내 생각. 너무 믿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뭐야? 꽉 막혔던 재건축. 내년에 좀 풀릴까요? 조금 풀릴 수는 있어요. 전제 조건이요.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 국토부가 바뀌잖아요. 네. 서울시장 내년에 또 선거 있죠. 네. 서울시장이 뭐 누가 되더라도 야당이 되고 서울시의회도 야당이 돼요. 그래서 삼각 통일, 삼국 통일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엔 야당이 돼야 가능성이 있다는. 왜냐하면 여당이 되면 현재 정책 기조가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책 이념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약간 수정은 할 수 있어도 전면적으로 기조 완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집값이 또 급등해. 그러면 그렇죠. 브레이크 또 잡아요. 다시 그렇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값이 급등 안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또 하나 보고. 자, 내년에 대출 규제가 일단 더 강화된다고 예고는 했는데 어떻게 그거에 따른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더 강화되는 게 얼마나 더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DSR 규제하고 있잖아요. DSR 규제. 이제 집값 안정의 하나의 요소,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규제가 갑자기 풀리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 네.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도 전면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전면적인 대출 규제 완화 되려면은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거, 중국발 위기가 생겨서 국가 경제 위기가 왔어. 난리가 났어, 진짜 막 진짜 난리가 났어, 막 확 위기가 몰려와. 막 그럴 때는 그 어쩔 수 정도 돼야? 없지. 풀어야지.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대출 규제 모르겠어요. 저소득층이나 1세대 1주택자를 뭐 소위 말해서 집 사기 위해서 약간 그 정도 혜택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내년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되는 정도로. 네. 네. 이번에 너랑 어,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변수 얘기 많이 나왔는데.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변수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선, 하나는 기준금리. 네. 예상을 한 변수는 큰 위기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2022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1.5 가지고 우리가 막 급매물이 나오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1.5 정도 예상을 하는데 1.5 이상 나오면 충격을 좀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선이 변수인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기껏해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익숙해졌잖아. 그게 갑자기 나오면 또 이게 심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미 이제 익숙해졌어. 익숙해진 거는 더 이상 변화가 아니거든요. 자, 이번에는 하늘색 꿈. 오피스텔도 주택이 있는데 네. 오피스텔 사면 요즘 전입 신고하면 주택 수익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수익 잡힐 수도 있으니까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매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오피스텔 사서 나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갈래라고 하면 결국에는 3주택이 될 확률이 그렇죠. 굉장히 높잖아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저는 주택수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전매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청약하니까 안 되더라고. 제 아시는 분도 오늘 점심 같이 먹으면서 한 10번 집어넣었는데 다 떨어졌다라고 오피스텔을요? 하더라고요. 네. 오피스텔 요즘 요즘 오피스텔 경쟁률 굉장히 높아요. 높죠. 막 300대 1 나오고 막 그죠. 이래요. 풍선 효과 때문에. 안 돼. 풍선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매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자유지만 주택수 늘리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방 아파트 투자할 때는 지방도 이제 편차가 되게 큰데 입주 물량을 좀 봐야 돼요. 공급 앞에 장사 없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곳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좀 안 올랐거나 뭐 한 하반기 정도 이렇게 좀 오르기 시작한 지역들 위주로 향후에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접근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택수 많은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나는 꼭 해야겠다. 돈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 채라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이냐 지방 아파트냐 딱 했을 때. 단타 칠 것 같으면 오피스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청약. 네.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요. 2022년에도 서울에 오피스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위치 괜찮은데 브랜드도 네. 괜찮고 그런 거는 청약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 좀 받고 파시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지방 아파트는 뭐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판단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을 콕 집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서울? 서울. 와, 서울에? 네, 그냥 예상해 보시는 좀 거죠. 버티는 지역들은 똘똘한 한자가 더 강화될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렇다면 떨어져도 외곽부터 좀 빠질 거예요. 그래서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 이런 지역들은 좀 약세, 지금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내년에 맞아요. 좀 더 약세가 될 것 같고요. 네. 강남 인기 지역들은 막 급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걔들보다는 좀 더 잘 버티지 않을까. 적어도 2022년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노도강이나 관악구가 이제 더 잘 되려고 한다면 자금력이 좀 부족한 분들 뛰어들어서 사야 되는데 이미 사실 분도 많이 샀고요. 맞아요.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노도강이나 이미 얘들도 많이 올라갔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뒤늦게 들어가기에는 대출 규제 일단 안 나오고요. 구매 능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030 세대들이 이제 GTX C라인 의왕군포 안산. 갭 투자 네. 이게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GTX 라인 좋습니다. 장기 보유할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최근에 의왕이 조금 조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천장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각 지역마다 이게 천장이 있어. 그래서 나보다 천장이 높은 지역을 쉽게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뭐 의왕 같은 경우는 GTX 때문에 많이 올라서 최근에 좀 조정이 됐지만 호가가 20억, 21억까지 갔거든요. 중앙 84가. 20억, 21억이면요. 서울 마포, 옥수 금호, 흑석 뭐 이런 데 아파트하고 막 견줄만 강동구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오버시팅 된 지역들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 그라시움이 뭐 18억, 19억 하잖아요. 네. 같은 18억이면은 솔직히 서울이 강동구 그라시움 할까 의왕 할까 굳이 비교를 그라시움 하잖아요.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평가고 누가 저평가인지는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좀 비교 분석도 하면서 좀 거품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이 되면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뽑아주세요. 직접.
이거는 제가 네. 나 혼자 봐야지. 내년 6월 과세 기준일만 바라보고 있는 1인입니다. 그 전에 물량이 많이 나올까요? 2021년에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긴 하죠. 2021년에는 6월 1일 지나면 양도세 중과세 10%포인트가 더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죠. 그럼 2022년에 정치권에서 한시적 완화가 나와가지고 6월 1일 이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아예 기본세율만 해줄게 6에서 45% 라고 한다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냥 안 나오지. 그냥 좀 완화하네요. 종부세 무서워가지고 6월 1일 이전에 물론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와주면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다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하고 가감 없는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 분양미식회가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